자,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균 및 바이러스성 식중독에 대해서 이 시간 알아보겠는데, 그 학습 목적은 세균성 식중독의 종류, 또 발생 메커니즘 및 특징을 이해하고 세균성 식중독의 예방에 활용한다. 그래서 이 세균성 식중독은 실제적으로 뭐 집단급식이라든가 우리 일반적인 그 세균 식중독을 일으키는데 아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챕터 3에서는 그 학습 목표는 뭐 세균성 식중독 발생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분류한다부터 시작해서 식중독 발생 방지 대책을 제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 강의를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모자라요. 여러분들하고 대면하고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50분, 뭐 1시간에 50분이라면 쭉 이렇게 충분히 50분 동안 제가 여러분한테 의견을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또 반응을 보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지금 거의 25분만을 실제적으로 녹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녹음을 하게 되면은 그 용량이 오버가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탑재가 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절반을 하고 나머지는 퀴즈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수업이 사실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마음에 안 들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해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수업 내용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최대한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되어질 수 있는 그 페이지를 이제 워딩해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하다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교재를 또 참고를 한다든가, 도서관도 지금은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뭐 가능하다면은 교재를 참고를 하지만, 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실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나름대로 또 이렇게 습득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세균 및 바이러스성 식중독 해가지고, 세균이 일으키는 식중독이든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식중독이든 간에 일단은 식중독이라 하면은 식품 섭취로 인해 가지고 인체에 어떤 유해한 미생물이라든가 유독물질이 발생을 해서 이게 어떤 감염형 식중독을 일으킨다든가 아니면 또 이게 이로 인해 가지고 독소를 일으킨다든가 하게 되는데, 제가 이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학교 급식에서 집단 식중독이 일어나가지고 여러 번 방문을 하고 뭐 역학조사하는 데도 참석을 하고 이렇게 해보면은 실제 청결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또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는 대체적으로 그 가공해서 오는 가공식품의 경우에 그 가공되어서 오는 데의 문제점들도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식중독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은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인해 가지고 영양사뿐만 아니라 모든 조리 종사자들이 다 이렇게 그 검사를 받게 돼요. 손뿐만 아니라 뭐 하다못해 학문까지 다 검사를 받게 돼가 굉장히 치욕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 식중독이 원인이 되는 식품은 또 144시간, 그렇게 약 7일 정도를 냉동시켜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식중독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뭐 영양적으로 뭐 충분한 영양 밸런스가 잘 맞는 음식을 먹는다든가, 또 내한테 입맛에 맞는 기호성이 돋보이는 음식을 섭취하는 보다도 훨씬 더 그 상위 개념으로 실제적으로 안전한 식품을 먹는다는 것을 우리가 되게 중요시 여기는 그런 우리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중독이라는 것은 아마 제가 그 첫째 주 강의할 적에 이 식중독에 대해서 강의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식중독은 뭐 식품으로 인해서 이 식품 섭취로 인해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이라든가 또 유독 미생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염성, 미생물 자체가 감염이 돼서 일으키는 감염성, 또 아니면 미생물에서 나오는 이 독소로 인해 가지고 생성되어지는 독소형 질환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물학적인 어떤 식중독의 발생 원인별 분류를 본다면은 감염형이다, 독소형이다, 혹은 감염 독소형이다, 이 복합형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감염형 식중독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실제적으로 살모넬라 식중독을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해서 1888년 독일의 프랑켄하우젠이라는 마을에서 소고기에 의한 식중독 원인균을 소고기로부터 이 원인균을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바셀러스 엔테리티티스라고 명명을 하고 그 후에 유산세균이 발견되었고 1890년에는 뭐 리거니어라는 발견자가 이 셀몬의 이름을 따서 살모넬라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살모넬라는 보통 이 바셀러스라는 말이 붙으면은 막대기 모양의 간균을 뜻합니다. 간균을 뜻하고 뭐 코커스, 스트랩토코커스, 코커스로 뜻하는 것은 구균을 뜻해. 동글동글한 균. 그래서 스트랩토코커스는 뭐 포도상 구균 뭐 이렇게 되듯이 그죠. 그래서 이 간균 이런 명명을 했는데 보면은 살모넬라 원인균은 통성형기성균이다 이렇게 해서 통성형기성균이라는 것은 산소가 존재하는 호기성이든지 또 산소가 없는 현기성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조건에서 잘 자랄 수가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 잘 자랄 수 있는 그 균이 바로 살모넬라 원인균이 되는데 자기가 이거 발육하기에 가장 적당한 온도는 37도이니까 여름철에 이 실제적으로 보통 우리가 뭐 대기 온도가 뭐 35도, 34도, 36도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잘 이제 그 생육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 살모넬라균은 실제적으로 하절기에 많이 발생하는 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열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서 60도씨에서 약 20분 정도 가열을 하면은 3일 한다. 근데 10도씨 이하에서는 거의 발육하지가 않고 그래서 열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만약에 혹시라도 그 살모넬라 원인균이 좀 뭐 의심되는 식품을 섭취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좀 이렇게 조금 약간 의심된다 이러면은 끓인다든가 이렇게 가열식품으로 만들어지면 훨씬 안전하게 이제 먹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뭐 종류도 또 혈청형에 따라서 굉장히 많아요. 뭐 2,400여 종 정도가 알려져 있는데 사람한테 병원성을 갖는 것은 아직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살모넬라 식중균을 전자현명으로 이제 촬영을 해보니 이렇게 강균인데 기다란 이 편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살모넬라균의 원인식품 및 감염 경로를 보면은 주로 보면 돼지라든가 뭐 돼지 등에 타고 있는 그죠. 돼지, 소,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다리, 뭐 닭다리, 돼지다리, 뭐 닭다리, 뭐 다리쯤 되겠네. 그죠. 이런 달걀 껍질, 달걀, 이런 것들 주로 단백질 식품들입니다. 단백질 식품에 1차적으로 감염이 되어 있다가 가열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가열 충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방치를 시켜두면은 이 살모넬라균들이 두 마리가 있다가 이제 수도 없이 많이 정식을 하게 되죠. 이 조리를 충분히 가열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잔존해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65도씨에서 뭐 20분, 30분 이렇게 아까 좀 전에는 60도 했죠. 65도에서 30분, 또 학교 급식에서는 75도씨 이상에서 중심 온도가 1분 이상 되면 실제적으로 이 살모넬라균과 같은 경우 대부분 3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정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식되어 있는 뭐 닭다리라든가 뭐 돼지다리라든가 이런 단백질 식품들을 이 정식되는 걸 먹으면은 결국은 잠복기를 거쳐가 발병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든지 또 아니면은 지와 같은 것들로부터 이 설치류로부터 뭐 바퀴벌레 뭐 이런 파리 이런 것들로부터 살모넬라 균이 있어가지고 이 균들이 여기 뭐 식품에다가 오염을 시켜뒀다가 결국은 이 가열이 충분하지 못하면은 식중독을 일으키기 때문에 살모넬라가 균에 오염됐다면은 사실 충분한 가열로 인해 가지고 얼마든지 피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염원이 어찌 보면 쥐도 될 수도 있겠고 뭐 파리라든가 바퀴벌레와 같은 이런 위생동물에 의해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조리장이라든가 아니면 저장고 같은 데에 방충 뭐 방서시설 같은 거를 충분히 해가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예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이 오염되기 쉬운 달걀이라든가 뭐 가금류 닭이라든가 뭐 칠면조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그 가공품과 같은 것도 충분히 청결하게 관리하고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은 화절기만 되면 실제적으로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많이 일어나죠. 장염 비브리오균은 1950년 일본 오사카 지방에서 발생한 식중독으로 처음 분리 보고가 되었는데, 이 원인식품은 정갱이와 사망자의 장 내용물에서 이 균을 분리해가지고 파스텔렐라 파라헤몰리티카라고 명명을 하고, 이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균은 호염성, 염을, 소금을 좋아하는 식중독균이다 해가지고 보통 호염성균의 경우에 0.3%, 3% 이렇게 3%든가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물의 농도가 보통 식염농은 한 3% 정도가 된 0.3이 아니고 3% 정도가 된다면은 이 오염된 바닷물의 3% 정도에서 잘 자라요. 이게. 그래서 바닷물을 그래서 이 3% 바닷물에서 나온 생선이 만약에 장염 비브리오균에 오염됐다 할지라도 민물에 깨끗이 씻는다든가 아니면 아예 소금의 염의 농도를 더 해가지고 짜게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이 장염 비브리오균은 사실 실제적으로 사멸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해수 온도가 보통 한 15도 정도 이상이 되면 굉장히 급격하게 증식을 해요. 이 비브리오균이. 그래서 이럴 때에는 충분히 이제 이렇게 오염된 날회로 먹지 말고 끓인다든가 아니면 아예 소금에 절인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감염 경로는 이제 2차 이렇게 생선이 이렇게 있으면 바다에 있으면은 강으로 넘어가는 오염된 오염 물질들로부터 감염이 됩니다. 이 감염되는 이 비브리오균에 감염되는 생선을 생회를 떠가지고 그냥 먹는다든가 하면 당장에 정식이 돼가지고 섭취하고 발병이 될 테고, 그 다음에 또 2차적인 감염도 마찬가지로 어떤 공장 폐수라든가 이런 걸로부터 또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섭취를 하는 경우에 발병이 되는데, 이렇게 처리되는 이 도마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염되는 생선을 깨끗하게 세척이라든가 살균 소독을 하지 않는 도마 위에다가 오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놔두고 같이 이렇게 도마를 사용을 한다면 2차 감염이 일어나게 되겠죠. 2차 감염이 일어남으로 해서 이런 오이라든가 이게 다른 야채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걸 먹음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가 장염 비브리오균이 올 수가 있는데, 생선을 섭취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식중독이 일어났을까 했을 때는 결국은 역학조사를 해보면은 이 오염되는 도마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 도마가 충분한 어떤 살균 소독이 일으켜지지 이렇게 살균 소독을 하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그로 인해 가지고 2차 감염이 돼서 우리가 섭취했을 때의 식중독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2차 감염과 같은 것도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근데 보통 그 생선회나 초밥 같은 게 주요 원인식이 되는데, 오염된 도시락이라든가 샐러드와 같은 것들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도마 같은 병원성 대장균 같은 감염형인지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런 감염형과 같은 것들을 특히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5157이라고 그래가 1982년도에 미국 햄버거 식중독으로 해가지고 아주 그 식중독이 크게 일어났어요. 그때에 세계 각국에서 주목 이제 받게 되는 그런 것이 되어진 어떤 시발점이 되어지는데,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 햄, 치즈, 소세지, 크로켓, 채소 샐러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원인 식품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조리 기구라든가 이런 것 구분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2차 감염되고 그걸 거기 도마를 사용하면서 했는 채소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섭취했을 때 2차 오염되어지는 거죠. 근데 보통 고기 같은 경우는 중심 온도가 한 7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대부분 사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균 자체가 문제가 돼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까지가 이제 우리 감염형 식중독이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독소중독이 있습니다. 독소요. 이 세균이 독소를 생성해서 내는 독소형 식중독 해가지고 황색 포도알 구균 식중독했는데, 그 전에는 황색 포도상 구균, 포도 모양의 구균이다, 이렇게 구균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황색 포도알 구균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스테필로코커스 오레오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코커스라는 것은 구균, 동그라만 어떤 그 균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황색 포도알 구균 식중독은
장독소를 생성을 합니다. 엔테로톡신, 엔테로라는 게 내부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다음 톡신은 독소죠. 그래서 내부에서 독소를 낸다. 즉 장에 들어가서 독소를 생성한다. 이렇게 해서 엔테로톡신을 내는 포도알 구균식 중독은 이 장독소를 발생해서 상당히 이 독소형 식중독인 경우에는 좀 뭐라 그럴까요? 열은 안 나면서 독성이 강하죠. 사람이나 화농성 질환을 일으킨 대표적인 원인균인 황색 보도알 구균 스테lep토코커스 오레오스에 의한 식중독은 1914년 바드에 의해서 필리핀 농장의 우유를 통해서 일어난 급성 위장염 발생 사례가 최초의 보고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색 포도알 구균의 원인 세균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징그럽게 생겼죠, 그죠? 그 다음에 황색 포도알 구균의 원인 식품 및 감염 경로인데 실제적으로 황색 포도알 구균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손이라든가 피부라든가 상피세포에 상존하고 있는 균들입니다. 그래서 편도선염 물론 있으면은 있겠고, 그죠? 그리고 또 콧물이 나는데 손을 비빈다든가, 상처가 났다든가, 또 아니면 맨손으로 이렇게 밥을 맞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균들이 다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밥으로서 삼각김밥을 만들어서 방치를 해둔다든가 하면은 이 황색 포도알 구균이 자기 독소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독성을 생성을 하는데 이 독소는 120도씨에서 20분간도 안정하다는 얘기. 안정이 되니까 결국은 그 독소가 파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 균 자체는 황색 포도알 균은 열에 약합니다. 열이 약해 가열을 하면은 75도씨에서 중심 온도가 1분 이상만 하면 죽어버리는 사멸하는데 이 구균이 내는 독소 톡신인 경우에는 이만큼 안정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그 독소를 불활성화 시키기에는 힘이 드는 상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상처가 났는 분들은 장갑을 끼고 위생 장갑을 끼고 한다든가 이런 상처가 났는 손으로서 김밥이라든가 이런 거 많으면 안 될 테고, 그죠? 변도선염 있는 사람 같은 경우 마스크를 낀다든가 침이 안 튄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 독소가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했을 때 잠복기를 통해서 발병이 된다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 식품은 대체로 보면은 미국하고 유럽에서 우유라든가 아니면 유가공품을 비롯해서 육제품, 난제품 등의 그 단백질 식품이 주로 많이 분포가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김밥, 도시락, 떡, 빵, 과자 등의 전분질을 추출하는 곡류라든가 그 가공 원인 식품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나오는 건 보면은 두 개 이제 이렇게 손에다가 이게 손 모양으로 되어져 있죠. 근데 여기는 보면은 노란색이 좀 짙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노란색이 좀 얕게 되어져 있는데, 이거 아마 어느 학교 급식에서 찍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 핸드플레이트를 사용한 조리 종사자의 세척 전후 손의 황색 포도상 구균, 황색 포도 알 구균의 오염도 확인 사진 이렇게 났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 같은 경우에는 손을 씻기 전에 얼마만큼 우리가 실제적으로 손이 육안으로는 깨끗해 보이더라도 여기 황색 포도상 구균이 있는가를 모르니까 이렇게 꼭 눌러가지고 요 핸드플레이트에다가 딱 눌러놓고 난 다음에 이제 배양을 시켰어요. 48시간 배양을 시키니까 이렇게 막 발현이 됐습니다. 노란색으로. 황색으로 발현됐기 때문에 황색 포도상 구균이에요. 저 손바닥이라든가 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거 찍는 위치에 따라 가지고 꾹 누르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로 이 손가락 사이하고 끄트머리 부분도 끝까지 눌렀다면 아마 굉장히 균이 많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황된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너 이렇게 손을 씻지 않으면 많다. 그럼 손을 세척하고 오세요. 세척하고 소독하고 오세요 해서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보통 100CFU 정도 이하가 되어지면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청결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여기도 세척하고 나와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균들이 남아있어가지고 배양이 됐는 거기에 대한 사진을 제가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독소형 식중독 중에서 첫 번째는 포도알 구균이고 두 번째는 보툴리누스 식중독이에요. 보툴리누스 균은 크로스트리디움 보툴리뇽 균이라는 이 균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독소를 생성하는 것이 보툴리누스 독소죠. 크로스트리디움 보툴리뇽 균이 내는 독소가 바로 보툴리누스 독소예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오염된 식품이
혐기적인 상태로서 산소가 없는 상태로 보관될 때에 생산하는 독소에 발생하는 것으로 세균성 식중독 중에서 치사율이 약 30에서 80% 정도로 가장 높다 이렇게 됐습니다. 보틀리누스는 라틴어로 소세지라는 뜻인데 소세지에서 결국은 유래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는 그런 식중독이다 해가지고 보툴리누스 식중독인데 편성 현기성 강균이다. 즉 공기를 싫어하는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길다란 막대기 모양의 강균이다. 이렇게 해서 매열성, 그렇게 열에 아주 강한 그런 아포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툴리누스 독소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신경독으로 어떤 신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되겠죠. 신경독으로서 80분에서 가열하면은 20분 동안 20분 안에 살아있고 100도씨에서는 뭐 한 2분 안에 불활성화 된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이 보툴리누스 독소와 같은 것들은 여기 원인식품 나타나 있듯이 통조림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병조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있기 때문에 이 독소가 생성돼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한다든가 또 팽창된다든가 하면 안 먹는 것이 오히려 낫겠죠. 그죠? 건강상 본다면은. 보면 보툴리누스균의 독소형과 주로 이제 이완되어지는 동물을 본다면 원인식품은 사람이나 닭이 원인이 이완되어질 수가 있고 이 통조림이라든가 채소, 과일, 육제품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먹어서 결국은 A형을 만들어내고 B형, 뭐 C1, C2 이렇게 돼서 발생지는 미국이라든가 구소련이라든가 이렇게 돼 주로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올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 보툴리누스 균에 오염된 식품은 아주 그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레트르트 파우치, 식욕, 소세지 생선 같은 것들이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보툴리누스 균은 뭐 토양이라든가 바다, 뭐 개천, 호수 이런 데 분변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감염하고 독소형 복합형인 식중독이 있습니다. 크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식중독이 있는데 이거는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장관 내에 정식할 때 독소를 생성하여서 식중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이 퍼프리젠스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아마 그 학교 급식의 식중독의 발생 원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셀러스 세르우스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토양식품에 많이 들어있어 가지고 청국장 같은데 이 바셀러스 세르우스 균과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오염되는 콩을 가지고 청국장을 만들었을 때 이 포자라든가 이 독소가 남아 있어서 그 청국장을 먹은 사람들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사례를 제가 들어놨는데 조리실 오염에 의한 연속적인 발생해가지고 경기도 모노 고등학교에서 연속 3회가 식중독으로 296명이 발생을 했어요. 이거 보니까 그 원인이 뭔가 했더니 크로스트리디움, 좀 전에 말씀드린 퍼프리젠스와 같은 것들이 검출이 됐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뭔가 했더니 조리실에 오염이 충분히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급식을 재개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3번 식중독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원인 식품을 보니까 퍼프리젠스 같은 경우 튀김식품이라고 그랬어요. 탕수육이 3월 21일 날 봄나물 비빔밥과 같은 것들이 원인이 돼서 결국 이게 크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와 같은 것들이 검출이 되어 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 식중독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오염원을 이제 제거를 했단 말이에요. 청소하고 소독하고 그 다음 급식 그전엔 안 주고 이렇게 했더니만 그 다음에 크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는 가열 조리 후 장시간 실온에 방치할 경우에 식중독을 일으키기 때문에 가열 조리한 다음에 반드시 냉장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보온을 해서 저장을 해서 급식을 했더니 그 다음에 이 식중독이 발생이 안 되었다 이렇게 해서 식중독 사례가 있고 이 사례가 있은 다음에 예방을 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를 해놓는 사례를 제가 보여드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식중독 예방의 원칙입니다. 보면은 일단은 제일 먼저 청소하고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고 이렇게 해서 칼도마와 같은 경우도 육류용 만약 칼이 육류용이 빨간색이면 도마도 빨간색
그 다음에 야채용이 푸른 색깔 도마라면은 여기 손잡이가 또 푸른 색깔로 한 거. 일반 가공식품 경우에 도마 색깔이 흰 거라면은 칼자루는 그냥 뭐 검정색을 한다든가 뭐 흰 걸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구분 사용을 해요. 구분 사용을 한다든가 또 반들반들하게 깨끗하게 하고, 이 조리원의 그 개인 위생도 보면은 머리를 다 이렇게 뒤집어 쓰고 손도 깨끗하게 하고, 이 옷들도 여기까지 발목까지 딱 해서 어떤 그 털이 나온다든가 하는 탈레 이런 털과 같은 것들도 여기 식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깨끗하게 해서 관리를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분리 보관 및 저온 저장을 하는데, 식품과 비식품을 분리 보관한다든가 또 들어왔는 식품을 온도 관리를 해서 저온 저장을 한다든가 충분히 저온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가열해야 되는 식품은 중심 온도가 얼마만큼 되는가. 폐류 같은 경우에는 조개류는 85도씨에서 1분 이상 돼야 되고, 일반 가공식품은 뭐 75도씨에서 1분 이상을 가열을 해가 중심 온도가 그만큼 올라가야지만 모든 균들이 사멸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겉만 있고 속은 덜 이렇게 열이 전달되는 경우에 식중독균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막 급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가열을 줬다면 빨리 배식을 한다든가 빨리 먹는다든가 하는 신속 처리. 그래서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는 통틀어서 조리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무조건 2시간 안에 배식이 완료돼야 돼요. 근데 가능하면 1시간 안에 배식 완료되도록끔 지도를 합니다. 그 다음 사전 예방 관리는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해썹 관리를 함으로 해가지고 위의 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운영을 하게 되고, 그죠? 뭐 학교장이라다 영양교사는 또 정기적인 교육을 받고, 학교 급식 식중독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학교 급식 시설이 노후화됐는지 지저분한지 깨끗한지 또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시설 면에 있어서 온도 관리가 잘 안 되는 냉장고 성에가 많이 끼다든가 그러면은, 성에가 많이 끼면은 서큘레이션 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온도 관리가 안 될 것이고, 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치원, 학교, 교육부, 식품의약실 이렇게 3박자를 트리플로 해서 학교 급식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식품 제조업 필체의 해썹 관리를 강화해가지고, 이 해썹 관리가 잘 됐는데 식품을 뭐 이제 또 뭐 단체 급식 같은 경우에 사용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이런 제조 해썹 관리가 해썹 인증을 받는 업체에서 나오는 식품을 섭취함으로 해가지고 식중독과 같은 것을 또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겠고, 왜냐하면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관리가 잘 된다는 데에 대한 하나의 어떤 검증이 된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 시설 점검, 그 다음에 시설 관리라든가 개인 위생, 식재료 관리, 작업 위생, 배식 금식, 세척 및 소독 안전 관리,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해썹이라든가 이런 선행 요건 관리라든가 해썹 플랜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관리가 나중에 딥해지 아마 여러분들하고 대면 수업을 할 적에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설 관리, 개인 위생 이런 것들을 충실히 잘 해가지고 식중독을 사전 예방하도록 하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퀴즈는 살균이 충분하지 못한 통조림을 먹고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은 어떤 것이냐. 통조림이니까 실제적으로 공기가 없는 데서 잘 발생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적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